자,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이제 오늘이 몇 주차죠? 5주차? 6주차? 아마 5주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수단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도 알아야 되지만 로봇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각도를 바꾸면 로봇이 움직일 텐데 이 끝단이 로봇의 끝이 옆으로 1cm, 뭐 특별한 좌표 334cm 이 좌표에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토대로 이것들이 어떻게 관절 공간 안에서 직교좌표계로 변환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워낙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걸 잘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배우질 않고 1차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로봇의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각도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로봇이 여기로 매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델타 X로 어느 만큼, 델타 Y로 어느 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가지 관절들은 매 순간 얼마만큼의 각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미분을 기반으로 한, 미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시간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초기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보게 되면 X라고 하는 벡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리고 여기는 세타에 대한 벡터가 들어가죠. 그러면 각도에 대한 위치, 각도도 역시 위치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교좌표계 위에서의 위치, 그래서 각각은 위치인데 이걸 한번 미분을 시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 부분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 부분은 관절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이산화해서 표현하면 시간을 조금 우리가 뭐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정도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은 델타 t, 델타 x가 될 것이고요. 자코비안 델타 세타, 델타 t가 되니까 단위 시간당의 각도의 변화는 자코비안 매트릭스 곱하기 직교좌표계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위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과정에서도 다루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4학년 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코비안이 매트릭스 행렬이기 때문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곱하면은 각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론 오늘 뒷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조금 얘기는 드렸고요. 지난주 워낙에 강의 자료가 튀는 바람에 자코비안 인버스를 사용하는 테스트 J라고 하는 예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4학년이나 아니면 이번 학기에도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어떻게 로봇을 조금씩 움직일까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였고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임에 있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하고 후자, 전자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조금 우리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실제로 한 6자유도급 산업용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뭐 로봇이라고 해봐야 많이 쓰는 것들이 2자유도, 3자유도를 학부 쪽에서 실험을 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 때는 2, 3자유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관절이 두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 쓰는 게 편합니다만, 산업용은 기본적으로 관절이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에 수식이 복잡해져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쓰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하려고 하면 오늘도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사람이 다 손으로 일일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몇 가지 요 예제들, 간단한 예제 가지고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이것이 왜 로봇을 움직이는데 또 중요한 두 번째 방법론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으로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로봇 쪽에는 용어가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포워드, 저 맨 앞에 있는 애들, 축구할 때 맨 앞에 있는 애들이죠. 앞쪽으로 공격하는 애들. 방향으로 보면 정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 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기구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거꾸로 풀기 때문에 역기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 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어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다시 써보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입력이 관절이 들어가야 되죠. 관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면 출력이 좌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 약어로 쓰면 IK가 되겠죠. IK는 X가 들어가면 그때 해당하는 관절을 얻어낸다라는 이 강력한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 만들어 봤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난감 레벨에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좀 있겠죠. 여기 이제 로봇팔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움직일 때는 관절을 조정을 하잖아요. 관절 이만큼 이만큼. 이 로봇이 어디로 갔는지를 관절을 토대로 해서 관절각이 뭐 10도, 20도이면 이 로봇은 현재 여기가 원점이라면, 어깨가 원점이라면 어느 좌표에 있겠구나 라는 것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얻어지죠. 그래서 로봇이 있는데 아니 뭐 나는 그냥 관절만 움직여서 로봇을 움직이면 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로봇을 가지고 내가 뭔가 움직여서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면 포크레인처럼 움직이면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아 내가 관절만 알아도 로봇을 잘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는 단계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텀블러가 있고요. 이 텀블러의 뚜껑을 따는 기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텀블러의 좌표를 알아야 로봇이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텀블러의 좌표는 어떻게 알까? 뭐 예를 들면 여기 레이저 스캐너 또는 3D 비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고는 이 녀석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눈이 두 개 있거나 왜냐하면 깊이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 이상의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얘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고 또는 이제 레이저 스캐너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데이터로 바꾸고 좌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간상에 이 뚜껑에 해당하는 좌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이제 로봇이 눈을 갖고 있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이 녀석은 330 뭐 이런 좌표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330 좌표로 가려면 눈을 감고서 가는 거죠. 로봇의 입장은 지금 제가 팔을 움직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 팔이 몇 도만큼 움직였는지 직각으로 움직였는지 눈을 감았지만 여기에 엘보우가 90도 정도 될 거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거의 90도 돼 있죠. 자, 근데 눈을 감고 330 좌표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330 좌표? 어디야 330 좌표가? 우리 이 눈을 감고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X, 이쪽으로 Y, 이쪽으로 G축이 있을 때 33 하면 대충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로봇 입장에선 가야 됩니다. 근데 로봇은 현재 각도가 인코더를 토대로 해서 몇 도인지 잘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거꾸로 어깨는 한 30도 가고
엘보는 45도만큼 가야 된다 라고 해주면 이 팔은 얼추 비슷한 각도에 가 있죠. 이게 이제 로봇을 제어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관절에는 우리가 모터와 인코더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팔을 지금 90도인지 45도인지 눈을 감고도 이걸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코더를 토대로 해서 어느 위치에 가고 싶은데 그 위치가 330 좌표다 라고 하면 X값이 330일 것이고 나는 거기에 만족하는 세타1, 세타2를 어떻게든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각도를 넣으면 위치가 얼마인지 나오는 것들은 포워드 키네마틱스 우리가 여태까지 다 배웠고요. 근데 목표 지점인 330이라고 하면 각도가 얼마여야 되는가 라는 게 실제로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코비안을 구하고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든 각도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에서는 자코비안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미분해서 구하고 여기에서 구하죠.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게 행렬이니까 이 행렬의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인버스 키네마틱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에서 자코비안이 나오고 자코비안을 인버스하게 되면 뭔가 인버스 키네마틱스와 영향을 갖게 되는 관련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고, 그에 앞서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여러 차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매트랩 심볼릭 연산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들 배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어떻게든 우리가 구해 봐야 되니 오늘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컨셉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문제에서 로봇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조건, 첫 번째 각도를 입력을 하면 위치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X는 L1C1, L2C12, L1S1, L2Sin12 라고 하는 형태들의 아주 간단한 포워드 키네마틱스 예제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거꾸로 해야 되겠죠. X는 알고 있는데 세타는 얼마인가, 그래서 XY라고 하는 입력을 넣으면 세타가 나오게 하는 수식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까, 그리고 그 수식이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예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2차원 스카라 타입 로봇이죠. 여기에 원점이 있고 이만큼 세타1으로 이동, 길이 L1,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각도가 세타2, 이 길이는 L2일 때 이 끝점에 해당하는 XY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걸 배웠는데, 이 수식을 이제 거꾸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XY를 넣으면 세타1하고 세타2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미리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와, 엄청 복잡하죠. 아직 이 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의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구한 반면 XY를 줬을 때 해당하는 세타2, 세타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수식을 풀어야 되겠고요. 이 수식은 전부 다 자동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연산을 토대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세타1은 아직 안 구했고 세타2만 구한 것이고요. 미리 한번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면 세타1까지 구한 겁니다. 와, 어렵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녀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수식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로봇 자체가 수식이 복잡합니다만, 특히나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렇게 로봇 팔과 같이 머니플레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좌표계만 공간상에 배치해놓고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면 무조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오픈체인, 이렇게 시리얼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로봇들 있죠. 여기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어떤 경우는 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쉽지만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구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이따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로봇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워낙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2자유도짜리 로봇의 경우에 수식이 많고 복잡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6자유도급으로 올라가면 수식이 워낙 복잡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3학년의 또 다른 수업, 많은 학생들은 로봇공학을 듣지 않고 지역선도 수업에서 지역선도에서도 로봇을 쓰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고 두 개를 다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증받은 로봇을 제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해서 만들어 놓은 외관이 되겠고요. 이 로봇은 지금 보시면은 자유도가 총 6개입니다. 그래서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로봇공학에서 다루는 건 2자유도만 다루고 있잖아요. 2자유도, 3자유도. 근데 이제 이런 실제 로봇을 움직이려면 자유도가 기본적으로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6개에 대한 수식을 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라고 지금 있는 이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각도 뭐 대충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20도, 30도, 40도, 50도, 80도, 10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 로봇은 이런 식으로 비틀비틀 꽈배기를 이루면서 이제 돌게 되겠죠. 근데 이 로봇의 경우에는 키네마틱스 솔루션을 구해보면 많이 복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지금 배우신 포지션 데이터예요. X는 이렇게 수식이 기본적으로 관절이 6개이다 보니까 사인, 코사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은 어디인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절 6개가 움직였을 때 X, Y, G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쪽에 로봇공학을 배우실 때는 무언가 3자유도급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폭발적인 연산량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내가 대충 이걸 구해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 내가 불필요한 걸 구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는 풀려고 그러면 뭐 6관절을 쓰게 되면 워낙에 연산량이 많은 수식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풀기 전에는 내가 이걸 푸는 게 맞는가, 내가 얘를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구해야 되는가,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는가, 이거를 먼저 잘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갖가지 기법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거를 자꾸 쓸데없이 먼저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정의가 무엇에 해당하고 그 정의를 토대로 해서 나는 뭘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연산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각도가 들어가면 끝단에 XYZ 그리고 롤 피치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가 6관절이 들어가면 6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보시는 것처럼 세타1, 세타2를 입력을 하면 XY가 좌표값이 나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나는 입력은 뭐냐면 역시 세타잖아요. 근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델타 X로 쉽게 표현해 놓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리고 델타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얘를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각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집어넣으면 자코비안 매트릭스하고 곱이 돼서 끝단이 얼마만큼 움직일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거 가려서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데 세타1을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까요? 세타2를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한 하나의 또 다른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더 크죠. 이 녀석보다. 엘보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보다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1도 움직이는 것과 여기를 1도 움직이는 것, 끝단의 변화량이 많은 것은 분명히 이쪽 가까운 쪽 베이스 단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로봇의 자세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맞죠. 1도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여기를 1도만큼 움직이면 움직임이 아까보다는 적어질 겁니다.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세를 막 바꿉니다.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막 바꿔져 있을 때, 지금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져 있을 때 어느 관절을 1도만큼 움직이는 게 끝단이 많이 움직일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팔을 꽈았다면 세타1 여기를 움직이는 것과 세타2로 움직이는 것 차이가 달라져 있죠. 이번에는 엘보우로 움직이는 게 더 델타 X 값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각도가 어느 각도일 때에 델타 세타가 1도 또는 아주 작은 양이 움직이면 X가 얼마만큼 움직인가를 평가하는 수단이 바로 이 J라고 하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구하신 것처럼 함수가 안에 내부장되어 있는 행렬이죠. 그래서 행렬로 다 표현이 되지만 각가지는 전부 다 세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의미하는 바는 포스처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세를 얘기합니다. 로봇이 어떤 자세에 있냐에 따라서 그때의 각도를 변화시키면 끝단이 얼마만큼 변하는가의 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설명한 대로 얘를 미분해서 dx는 j d 세타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자코비안 매트릭스이고, 오늘 배우게 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세타가 들어가면 x가 나왔는데 이번엔 역함수니까 x, y를 넣으면 세타가 등장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상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포워드하고 인버스라는 용어가 왜 헷갈리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시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키네마틱스인데 우리는 포워드 그리고 인버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의 동력학에 대한 것도 추가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계속 제가 얘기드리지만 XY가 들어가면 세타를 리턴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미분을 한다거나 또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취하게 되면 델타 X를 입력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는 F, X, Y이니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여긴 델타 세타, 여기는 무언가 함수가 나올 것이고, 이 녀석은 자코비안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델타 세타, 여기는 XY가 들어가니까 델타 X. 이걸 이렇게 따로 구하느니 델타 X는 자코비안 델타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렬을 역행렬로 바꿔서 델타 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 델타 X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관계들을 명확하게 아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 대 인버스 키네마틱스, 얘네 두 개의 성향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제가 매트랩으로 되어 있는 예제 지난주에 올려드린 FTP에 가서 보시면은 FKM, IKM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 되겠고요. 간단하죠, 이자유도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세타2, 이게 세타1이겠습니다. 자, FK에다가 세타1, 세타2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실행하면 10도, 10도 집어넣었더니 XY 좌표는 1.92, 0.51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넣으면 끝단 XY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제가 매트랩으로 만들어 넣었는데 이 경우에는 XY를 넣으면 Q1, Q2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던 결과물을 거꾸로 맞는지 틀리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X는 1.9245, Y는 0.5157을 입력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게 X, 이게 Y로 투입을 했더니 Q1, Q2는 얼마냐? 약 10.0035, Q2는 9.9948.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었던 요소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각도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무조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풀기 위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구할 수 있다면 아주 쉽게 두 가지 결과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도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고, 이 녀석을 어떻게 푸는지 조금씩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Q1, Q2 10도를 넣으면 1.9245,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Q1, Q2가 아까 집어넣은 입력과 굉장히 유사한 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10도 10도를 넣었더니 1.9245, 0.5157이 나와서 이 똑같은 결과를 여기다 넣었는데 왜 값이 10.0035냐? 10이 아니고. 왜 값이 9.9948이냐? 10이 아니고.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공학이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연산이든지 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치 연산 오류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틀리는 값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값도 1.9245가 아니라 이 뒤에 더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매트랩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9245 얼마라는 값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인 코사인 연산을 하다 보면 약간 틀리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결과가 똑같아야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양쪽의 결과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숫자를 측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측정한 거잖아요. 1.9245, 0.5157. 이 측정치를 여기 대입하면 오차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학적인 요소에는 수학적인 수식은 완벽하지만 공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 오차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면서 시력 테스트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 눈이 뭐 예를 들어서 0.8이 나왔는데 저게 조금 3자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과나 또는 안경점에서 당신의 시력은 0.7이에요 0.8이에요 하고 그냥 커트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수학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현상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들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나사와 볼트와 너트 두 개가 있을 때 이 볼트와 너트를 조여서 이렇게 조여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볼트와 너트도 사이즈가 똑같지 않습니다. 공학적으로 깎아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반드시 측정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 과목들에서 지금 이제 3학년 들어서면서 전공 과목들을 듣고 있지만 측정 오차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시게 될 것이고, 측정 오차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뭐 제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정확하게 토크가 10.084가 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실제로 해보시면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출력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어기를 구성을 해서 이 제어기가 어딘가에 수렴하도록 수렴성 다이나믹스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아폴로 11호인가 이런 거 보시면은 그때 제가 소스 코드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동작을 하긴 합니다만, 관측 오차라고 하는, 관측을 할 때에는 항상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률적 정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상태를 되게 보정을 해서 특정한 결과에 수렴하는 형태들을 문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리학하고 공학의 차이가 되겠고요. 물리에서는 모든 게 관측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관측 가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할 때 관측의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학적인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많은 재밌는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영역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약간 좀 거꾸로, 여러분들은 먼저 결과를 보고 그게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한번 거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기본적으로 공학이 베이스이고 공학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학적이라는 근거 뒤에는 왜 로봇 과목인데 왜 맨날 프로그램만 짜나, 로봇을 움직이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밑에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로봇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을 토대로 해서 로봇을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봇을 대충 만들어 놓고 어릴 때 장난감 탱크 만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하면 로봇이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로봇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전부 다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과목들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좀 관련이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로봇들을 어떻게든 내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그걸 스크립트화해서 코드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 수업에 굉장히 많은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잘 못 쫓아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있는 수식 또는 인터넷에서 그 수식을 가져다가 코드화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적인 거를 뒤로 빼고 코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매트랩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트랩 코드 안에 IK, XY가 들어가면 Q1, Q2 리턴을 하게 되어 있고, L1, L2 링크의 길이죠, 팔의 길이죠. 여기가 L1, 여기가 L2인데 각각 1이라고 대입했고, 문제를 풀면서 보니까 C2, S2 해서 코사인 세타2, 사인 세타2가 나오고, 뭔가 되게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L하나는 모르겠다, 이런 복잡한 수식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또다시 아크탄젠트 2라고 하는 처음 보시는 함수를 쓰고, 마지막에 가면 또 아크탄젠트가 잔뜩 나오면서 Q1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시면은 XY를 입력으로 해서 Q1, Q2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Q2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Q1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걸 풀다가 보면 이론 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거, 맨 처음에 코사인 세타2를 구했고요. 사인 세타2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코사인 세타2를 구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인 세타2로 바꾸는 장면이 바로 이 수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의 값을 만약 알고 있다면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사인은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여기에 보시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해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식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루트를 썼는데 스퀘어 루트,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그냥 무조건 플러스로 했죠. 그래서 사인2는 사인2의 결과가 무조건 플러스 양수인 것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세타2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인 수식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인 세타2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루트를 씌웠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2는 무언가 사인 세타2는 플러스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우가 두 가지의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이 솔루션을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게 왜 답이 두 개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가는 L1, L2로 되어 있는 로봇 여기 L1, L2는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각각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이자유도 로봇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로봇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마치 대칭인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요 세타2라고 하는 게 아까는 이렇게 세타2가 됐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2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세타2가 양수가 되겠고, 이렇게 간다면 이게 세타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봇 8이에요. 해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타2가 음수, 이 경우는 세타2가 양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쪽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